안녕하세요. 다현압입니다.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6월 FOMC가 곧 다가옵니다. 6월 17일인데요. 지금 트럼프는 연일 파월에게 금리를 내려야 된다. 1%가량은 내려야 경제 동력이 살아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파월은 묵묵부답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트럼프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소비도 더 늘어서 내수 경기도 진작이 되고 시장의 유동성 공급도 더 원활히 되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갚아야 될 이 천문학적인 빚에 대한 이자가 줄어들거든요. 근데도 파월이 금리 인하를 섣불리 하지 못하는 이유, 그건 아마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왜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그 대답은 연준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잠깐 시계를 197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1970년 2월에 연준의 새로운 의장이 임명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임명한 새 연준 의장의 이름은 아서 번즈입니다. 경제학자 출신의 첫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 번즈는 성장론자였고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유지 쪽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연준 의장이 되고 바로 다음 해인 1971년 미국에서 세계 경제를 뒤바꾸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이전까지 미국은 35달러당 1온스의 금을 바꿔주는 금본위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트남전에 돈을 쓰느라고 미국이 달러를 막 찍어대니까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미국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과연 저 달러만큼의 금을 진짜 가지고 있을까? 결국 이 프랑스를 비롯한 나라들이 미국한테 달러 돌려줄 테니까 다시 금 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미국은 당연히 그만큼의 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금으로 교환 안 해준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금 본위제를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닉슨 쇼크거든요. 여담이지만 지금 트럼프의 행보가 이 닉슨과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닉슨 쇼크 이후에 닉슨은 보호무역 명목으로 10% 관세를 부과를 했고 전례 없던 가격 통제 이런 것까지 들어갔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정책 전략 그리고 관세 부과까지 트럼프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젊은 시절의 트럼프는 닉슨과 자주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꽤 친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트럼프가 닉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말이 맞을 듯합니다. 여튼 다시 돌아와서 닉슨 쇼크 이후에 당연하게도 달러의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실제 미국이 보유한 금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찍었다는 게 명백해졌고 더 이상 달러로 금을 바꿔주지 않으니까요. 또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더 무섭게 치솟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걸 방어해야 하는 아서 번즈에게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금리 인하를 요구한 건데요. 늘 그렇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에 활력이 생기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의 불만이 좀 누그러지거든요. 그러면 재선에 유리하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정권들은 죄다 선거가 다가오면 금리 인하해라 이런 요구를 하곤 합니다. 미국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어야 될 연준인데 아서 번즈는 별달리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8%대였던 미국 금리가 4%까지 급락하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양적 완화를 해버린 셈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터집니다. 다들 아시는 1973년에 오일 쇼크인데요.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 유가는 4배씩 올라버리고 더군다나서 곡물 가격도 미친 듯이 올라버립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아서 번즈는 코어 인플레이션, 즉 근원 소비자 물가라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버립니다. 유가랑 곡물 이런 건 정책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뺀 나머지로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겠다. 이런 말이죠.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 지표인 이 근원 소비자 물가가 사실 최초의 시작은
근데 좋은 의미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불리한 지표를 제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간 인플레이션은 그럼 어떻게 잡았을까요? 이 인플레이션은 닉슨 정부 이후에 카터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유명한 폴 볼커를 연준 의장으로 앉히면서 잡히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폴 볼커는 고용, 성장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오로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올인했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했는데 최종적으로는 20%에 달하는 수준까지 올려버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데는 부작용도 어마어마했죠. 기업들이 돈을 버는 족족 이자 갚기에 허덕였고 엄청난 수의 인력을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미국 중소기업의 40%가 망하고 실업률도 10%가 넘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 폴 볼커는 연준 의장 재임 시절에 살해 위협에 시달린 나머지 항상 품에 권총 한 자루를 가지고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폴 볼커도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서번즈와 결이 비슷한 실수였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고금리로 인플레이션도 잡혀가는 것 같고 서민들의 고통이 심하니까 금리를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은근하게 압박을 한 건데요. 이것도 사실 카터 본인의 재선이 다가올 때라서 그래서 금리 요구를 하는 것이라서 닉슨과 아서번즈 때와 같은 모양새였죠. 그래도 아서번즈 때와는 달리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듯이 보였기 때문에 폴 볼커는 당시에 한 19% 정도 되던 금리를 9%까지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폴 볼커의 실수라고 불리는 오판이었습니다. 잡힌 듯이 보였던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자마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정말 앞뒤 안 가리고 고금리를 꾸준하게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카터가 재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으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레이건은 폴 볼커한테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실어줬어요. 그러자 이런 고금리 정책이 드디어 점점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비싼 이자를 노리고 미국으로 돈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인기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은행 예금 이자도 높으니까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한 거죠. 인플레이션율이 1980년에는 14.6%였는데 다음 해에는 9%, 또 다음해는 4% 이렇게 깎이더니 1983년이 되니까 2.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심하지 않았던 폴 볼커는 1985년이 되어서야 금리를 8% 안쪽으로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1979년에 시작한 고금리 정책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해온 거죠. 이렇게 어렵게 고금리 정책을 지속하고 나니 부실 기업들은 전부 망해버렸고 버블이라고 불릴 만한 건 전부 제거됐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근본이제 이후로 가치가 떨어졌던 그리고 인기가 없었던 달러의 인기가 많이 올라왔고 이제 은행에 쌓인 돈을 시중에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이제 미국은 드디어 긴축을 풀고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드디어 우리가 아는 미국의 장기 호황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과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파월로 돌아와 볼까요? 제롬 파월은 1953년생입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는 20대의 젊은 나이였겠죠. 그 젊은 나이의 파월은 이 과정을 전부 지켜봤을 겁니다. 아서번즈와 폴 볼커 둘 다 정부의 금리 인하 요구를 따랐다가 한쪽은 완전히 실패하고 또 한쪽은 엄청난 실수를 했었던 그런 상황을 말이죠. 그리고 젊은 파월의 마음속 깊이 이 사건들이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그런 파월의 머릿속에 현재 상황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고용도 안정적인데 굳이 지금 금리를 인하해야 되나 싶을 겁니다. 정부에서 금리 인하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2번이나 봤거든요.
자칫 금리 인하했다가 아서번즈의 흑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겁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판단이 실수라고 판명된 순간에 결과는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물가는 오른 채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겠죠. 당연히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게 두렵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에 파월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거라는 보다 확고한 증명일 겁니다. 그리고 그 확고한 증명을 보고도 한두 차례는 더 기다리겠죠. 다행히 최근 미국의 하드 데이터들은 괜찮은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시장에서 연내에 50bp 정도는 내릴 거라는 의견이 많고 JP모건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하반기에는 그래도 금리를 인하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세와 환율 문제가 해결되거나 최소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난 뒤에 그 뒤에도 지표들이 괜찮다면 그때가 진짜로 파월이 움직이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이나비 경제TV 2025년 6월 8일 오늘은 파월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